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아드님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이 1250원 환율 전략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1월 효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뭐가 잘 되는지, 뭐가 못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볍게 일단 좀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사실 그 이제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22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시장이 이제 끝났고요. 네. 내일 드디어, 오늘 밤에 네.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시장은 아직 두 번 더 남았는데. 12월 30일까지 있군요. 네. 예. 미국 시장은 두 번 더 남았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24.8%? 예. 네, 25% 가까이 빠져서 끝났는데 제 주변의 투자의 고수들이 내가 주식 20, 30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장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에이, 뭐 2008년도 있고 2001년도 있었고, 그리고 9.11 테러,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도 있었고, 금방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연간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IMF 이후로 이 정도 많이 빠진 게 2001년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그때 2000년도에 51%인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2000년도에요? 네, 2000년. 2000년도, 2001년도 합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2000년 한 해만. 한 해만 50% 네. 빠졌군요. 네, 한 네. 해만 50.9%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어요 그때.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다음 해 37% 올랐거든요. 네. 2001년도에 예. 코스피가.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빠졌던 게 2008년 금융위기인데, 네. 금융위기 때 40.7%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던 2011년도도 있고 그리스 사태도 있고 뭐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해가 올해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보다 더 빠진 애도 많았는데 왜 이번이 특출나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네. 고수 친구분들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2000년대에는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네. 그런 무너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시스템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그 2000년은 그때 주식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를 겪고 나서 98년에서 99년도에 이제 리바운드 있고 다시 2000년대에 빠지고 우리나라 자체가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98년 말에 대우가 망하고 2000년도에도 여전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단지 환율이 이제 뭐 1600원 이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아서 주가가 이제 리바운드 했지만 2000년도에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빠졌을 때 그렇게 지금처럼 힘들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2월 말 1월 달은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건데, 네. 갑자기 5월 달 따뜻한 봄날이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확 한 영상 3도, 2도만 내려가도 엄청 춥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도가 그러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았는가? 우리나라가 뭐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았나? 보면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상장사 영업이익도 잘 났고, 그래서 체감적으로 체감 온도가 굉장히 25% 빠졌지만 이 25%가 2000년도에 50% 빠진 것보다 더 체감 온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0년도에 펀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코스닥이 박살났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두 해에 비해서 시스템 리스크 없이 이렇게 25%나 빠지니까 좀 힘들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때 지수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S&P 500도 지수가 35%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그 해 16.7%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 이상 다시 올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도에 30.75%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확 빠졌다가 다시 확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확 냈다가도 금방 괜찮아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풀린 거죠. 저녁 네. 먹기 전에 막 집어 던지고 했다가 네. 저녁 먹으면서 다 풀렸는데, 예. 지금은 계속 이제 이제 아버지 화 좀 풀리시려나 하면
다시 이리 와봐 해가. 네. 예, 예, 그죠, 다리 한번 몽둥이 패고, 떼고. 예. 여기서는 그럼 그 아버지는 파월 의장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특히나 이게 뭐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힘든 줄 몰랐어 이러시는데 고수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장이었어요. 사실 이게 그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장이 이렇게 뭐 많이 빠지면은 연준이 도와주거나 도와주는 척도 한 것 같은데 그 요번에는 그 연준이 좀 주요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금리를 이제쯤 됐겠지 했는데 이제 계속 올려버리고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이제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당연히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내년에는 그 물가 상승이 좀 내려오고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야지 좀 장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 주가가 빠지기만 하면 금리를 확 낮추고 통화정책을 쓰면서 시장을 들어 올려주면서 와 페드 풋, 그린스펀 풋 하면서 항상 떨어지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게끔 다시 시장을 들어 올려준다 해서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네. 그린스펀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버냉키가 그랬고 그죠? 네. 앨런이 그랬고 뭐 다 이제 이렇게 시장만 빠지면 페드가 나타나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혹시 노래 아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예, 짱가라는 만화의 그 주제곡에 보면 아, 네, 예.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 짜장 가면서 딱 나타나서 그런 짱가 역할을 해줬던 페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늘 자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네. 예, 뭐 말 그대로 호키씨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정도 빠졌으면 되지 않아요? 그만 좀 이제 금리 올리면 안 되나요? 하는데도 연설만 하면 나는 원칙대로 할 거고 네. 너네들 좀 더 고생해야 돼. 인플레이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너네들도 고생해야 돼. 네.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가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더 마음이 더 상처가 큰 것처럼 그렇죠. 네. 예, 이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페드의 배신 네. 네, 그런 느낌을 또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조가 2023년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배신 당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끝났죠. 네. 배신 당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롬 파월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동안에 첫 금리 인상을 했던 올 3월만 하더라도 아예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인상하겠지.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2018년도에 2월 달에 취임을 했었나요? 네. 제닛 옐런 이후로 그죠? 예. 그러고 나서도 그냥 25bp씩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5bp씩 당연히 하겠지라고 그렇게 믿었다가 네. 뭐 갑자기 25가 50이 되고 50이 75가 되고 네. 75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뭐 4번 연속이어버리고 예. 그런 제롬 파월의 이 변심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곰곰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멈췄던 2019년 있잖아요. 네. 2019년도에는 왜 그 점도표에서도 두세 번 더 올린다고 했는데 왜 금리를 안 올렸을까요? 그때는. 네. 예, 그때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두세 가지.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2018년 10월 달에 3.21을 찍었다가 2018년 12월 21일 날 페드가 또 금리 인상을 또 하잖아요. 네. 9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 2.25에서 2.5를 만드는데 그때도 시장이 이미 10월, 11월, 12월 확 빠졌었잖아요. 네. S&P 500이 석 달 만에 20%나 빠졌었거든요. 그때도. 예. 그런데도 페드가 금리 인상을 안 멈추고 21일 날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점도표 보여주면서 내년에 두세 번 더 올리고 2020년 되면 한 3% 정도 될 거다. 각오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2019년 FMC 회의에 금리를 안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안 올렸을까 봤더니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빠르게 떨어졌고 2019년 7월 달 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왜 인하를 했지 봤더니
그 제롬 파월이 연설할 때마다 FOMC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 예. 난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그 데이터가 도대체 뭔데? 2019년 7월 달에는 왜 금리를 낮췄지? 근데 그 데이터 중에 ISM 제조 PMI가 예. 그때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시장은 빠져도 제가 마음이 약간 이제 좀 가벼워진 게 그 50 이하로 또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롬 파월 시절은 아니었지만 2006년 하반기 때 왜 페드는 17번의 금리 인상 이후로 페드 금리를 멈췄을까? 2006년 하반기에. 네. 2007년까지 시장 좋았어요. 좋았는데 왜 페드는 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봤더니 집값이 그때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케이스 실러 교수님이 만든 그 20개 도시의 주요 홈프라이스 인덱스가 2006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신규 주택 판매 지수나 주택 가격 지수 보면 그때만큼 험악하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페드가 이 두 가지 지표만 봐서는 과연 내년 2월 초에 페드가 또 여기서 4.5에서 또 뭐 50bp 인상해가지고 5%를 만든다?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최근에 반등이 좀 들어왔지만 네. 뭐 3.75에서 3.9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책금리는 지금 4.5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지금 페드가 얘기하는 대로 또 2월 달에 또 금리 올릴 거야. 그 금리를 2월 올리고 3월 다 올려놓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잘하면 2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벗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긴 하겠네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도 이미 역전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네. 보통 그게 오면은 이제 몇 개월 후에 보통 경기 침체가 또 오는 거잖아요. 뭐 연준 입장에서도 그냥 물가 상승만 볼 수도 없고 경제도 조금 같이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피벗이 왔으면은 정말 좋기는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1,250원 전략의 창시자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뜬금없이 그때 연락 오셔가지고 놀랐거든요. 응? 뭐 네. 1,250원의 환율을 보라고? 왜?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1,250원짜리 전략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아들 미국 가기 전에 전화를 드렸으니까 지금이 12월 달이고 그때 언제였었죠? 5월 5월 달에 미국 가기 전이었으니까 4월이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4월에 그 환율이 이제 아래에서 1,2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한 5월쯤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딱 가기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5월 초 중순 요때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환율이 치솟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전히 나라 전체는 뭐 독일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인데 통화 자체가 뭐 기축 통화의 부류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FX 그 환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머징 마켓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약간 글로벌하게 약간 위기 상황만 오면 원달러 환율이 확 올라가니까. 네, 근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IMF 때 우리의 위기로 발생한 IMF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환율이 뭐 1,300원 근처까지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쭉 봤더니 아니 1,250원만 올라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면 무조건 먹네. 네,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5월 달부터 지난 10월 달까지 우리나라 금융 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때 우리 강 작가님이 그래도 요즘 방송 많이 하시니까 백테스팅 해보니까 아니다. 너무 그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뭐 이래 싼 영역에 있는 주식을 거기서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전해보자. 네,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차원에 이제 전화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두 번의 이제 백테스팅을 해주셨잖아요. 네, 올라가는 1250, 떨어지는 1250. 네. 예, 다음에는 절대 올라가는 1250은 안 하려고요.
근데 그게 왜 하필 1250원입니까? 예를 들어 그게 1200일 수도 있고 1300일 수도 있고 1350원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그 1251원이라는 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300원 이상이었었던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죠. 예. 네. 예. 그 코로나 때도 1,299원 찍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1,250원을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고요. 그 전에도 보면 1,300원 넘어갔었던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죠? 네. 예, 그때 10월 달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1,300원을 뚫었었던 네. 그때였었고 그 전에는 그 닷컴법을 깨졌을 때 네. 초에 1,300원을 한번 갔었지 1,300원 잘 안 갑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많이 있는 케이스가 많았던 경우를 찾아낸 게 이제 1,250원이었던 네. 그래서 제가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넘기시면은 환율이 1,250원을 밑에서 돌파를 할 경우에 이제 그때 내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를 해보니까 1년 또는 2년 지나니까 늘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꽤 네. 높게 뭐 1년 만에 보통 한 47%, 2년 만에 50% 정도 먹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 다시는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이제 거기 보면은 있죠. 이제 한 달, 석 달, 6개월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구간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MF라든지 2008년 그리고 올해 요때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요번에 1,250원을 이제 상향 돌파한 것이 4월 25일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때 들어갔으면은 이제 한 달, 석 달, 6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손실이 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2년 기다리면은 돈을 벌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 처음 한 달, 석 달, 6개월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게 맥시멈 30% 정도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08년 10월 6일 날 우리가 딱 들어갔으면은 그때 이제 코스피가 1358이었는데 3주 만에 이게 890까지 갔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인간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딱 들어갔는데 그 3주 만에 30% 빠지면은 굉장히 이제 슬프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드님이 1,250원을 이제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율이 1,250원을 하향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들어가는 전략을 고안해내셨는데 그 전략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전 옛날에 아버지가 그 피터 린치의 원 어폰 월스트리트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라는 말이 맞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말을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안 좋은 게 끝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칼 잡아가지고 지금 이거 손에 네. 피가 낭자예요. 아,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이 로직으로 보면은 이제 4월 25일 날 1,250원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올라 있을 가능성이 꽤 있네요. 뭐 제 11월 4월 전략이도 일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네. 되면 정말 좋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좀 가봐야겠지만요. 그래서 몇 페이지 뒤로 가 보면은 이제 네. 아드님 전략의 백테스트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니까 정말 그 처음 한 달, 석 달, 6개월에도 보통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 2000년 그때만 딱 예외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250원을 하향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이제 1년 정도 기다려 보면은 보통 한 5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그 정도 나면은 그것도 훨씬 더 높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좀 더 적은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000년 그때만 예외였는데요. 그때는 한 18% 정도 살짝 떨어졌다가 리바운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고통이 훨씬 적은 전략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거의 거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7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한 65원인가? 거기 내려와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 들어가는 전략을 만약에 쓴다면 네. 이제 1200 지금 70원이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임박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 환율이라는 것도 원래 추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 추세가 꺾여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꽤 쭉 가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누가 봐도 그 이제 달러 상승은 추세는 일단은 좀 보이고 예,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1,250원을 정말 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아드님 들어가십니까 오늘?
저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본인의 전략인데 들어갑니다. 그죠? 네. 네. 아니 이 정도 백테스팅 결과가 나왔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러게요. 그럼 이제 1월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1250원이면 당장 내일 모레 깨져도 이상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네. 그 정도 레인지면은. 지금 올해 2022년 말 종가가 2230 얼마죠? 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약간만 안정화돼도 아마 2300을 상향 돌파할 때 아마 1250원이 깨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2300에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PBR 1배가 지금 2750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PBR 1배를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PBR 1배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2300에서 2750이니까 450포인트 먹는 거잖아요. 한 20%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예. 20% 정도 먹는 거니까 좀 해볼 만한 전략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다운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750 정도가 PBR 1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위기 상황에서 코스피의 PBR가 0.7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한번 0.7 터치하고 곧바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2,000 이하로 오래 있을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네. 0.8을 깨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죠? 네. 네, IMF 때도 그렇고 딱 깨면 빠르게 복원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빌려서 신용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생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0.8을 깨고 한번 0.7 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거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빠르게 이제 거의 V자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2,300대 언저리에서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소위 손익비가 뭐 2대1, 3대1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때 들어가면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250원을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투자를 하는 개념이 있고 트레이딩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막연하게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외환을 투자한다 그런 말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외환 딜러라는 표현을 쓰냐면 외환 거래는 선물 거래나 이런 거는 다 트레이딩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에 좀 잘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벤자민 그레엄의 책을 읽고 오고 템플턴의 책을 읽고 피터 린치의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투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왜 1250원 뚫었을 때 자 이제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투자 개념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1250원이 밑으로 깰 때 들어간다는 말은 자 칼이 떨어졌으니까 꽂히고 나서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손실 MDD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트레이딩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반드시 엔트리 포인트, 진입 시점하고 그리고 엑시 포인트, 나는 어디서 엑시트 할 건지, 그죠? 네. 그리고 로스 카트 알아야 되고요. 근데 주식 투자 개념 있잖아요. 장기적 투자 개념, 위대한 기업을 사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기업이 성장하는 타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손절 개념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 없이 이 경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떤 분은 트레이딩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투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일반 투자가 분들이 막 혼돈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퀀트 전략, 저도 이제 퀀트 전략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퀀트 전략에는 약간 다분히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1250원을 밑으로 깨는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진입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투자가 뭔지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업과 기업의 미래와 같이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 중에서 한 90%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솔직히 뭐 투자를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뭐 3년, 5년, 10년 동안에 그 기업과 같이 간다, 이런 사람 저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투자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는데, 그냥 인정을 하세요. 본인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는 기법을 배워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산 주식이 100배 오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50% 70% 떨어지면 그거 사실 버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트레이딩 개념을 아셔야 되고, 저는 오늘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부터 읽고 막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했으면 지금처럼 부자가 됐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04년에 실제로 그 워렌 버핏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 추정치로는 한 3년 만에 5배 정도 벌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밝혔거든요. 나는 저 PBR 주식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을 샀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런 기업을 20개 사셨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분이 그냥 펀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죠. 그런 기업들이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까? 5배 정도 이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다시 시작하면 한국으로 올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미래가 엄청 밝아서 그렇기보다는 한국에 소위 이상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업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돈 벌기 정말 쉽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제 워렌 버핏도 한국에 지금이라도 오신다면은 큰 돈을 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이제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네. 뭐 한 기업 사가지고 50년 보유하고 이거는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그 굉장히 이제 정확한 예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런 버핏도 2004년에 들어와서 2006년부터 이익 실현을 하면서 네네네. 트레이딩을 하셨어요. 트레이딩. 예.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밸류가 굉장히 낮았던 기업으로 네. 많이 들어갔죠. 네. 밸류가 낮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유가가 오르는 걸 보고 옥시덴터 같은 거 예. 들어갔고, 유가가 박살나고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코로나 직후에는 웰스파고나 델타 에어라인을 다 날려버렸어요. 네, 예. 굉장한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런 버핏조차도 트레이딩을 했다는 거죠. 네. 모멘텀 트레이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때 존 템플턴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예. 증권주로 7배를 벌고 나갔다라고 얘기하셨죠. 예, IMF 때. 예, 예. 그러면 IMF 때 들어왔다가 굉장히 빨리 쇼텀 트레이딩 하고 나가셨어요. 네. 왜 그랬냐면 존 템플턴이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네.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일 때 주식이 가장 싸게 거래되니까. 네. 그 싸게 거래되는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비싸지니까 팔고 나가신 거예요. 예. 결국 존 템플턴도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할투 이 영상을 전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 컨텐츠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네. 트레이딩 개념을 아시라는 거죠. 예, 트레이딩 개념을. 아니면, 나는 정말 성장하는 기업 애플 같은 주식을 사서 10년 가져가고, 아마존 같은 기업을 사서 10년 가져가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을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가 지금 75% 빠져 있으니까 막 되게 두려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주식은, 나는 이 세상의 내연기관차를 100년 만에 바꾸는 전기차 이 자율주행에다가 나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근데 혼란이 있는 거죠. 내가 투자와 이 트레이딩의 개념이 없는 분들이, 내가 손절했었어야 되나? 어디서 자르고 했었어야 되나? 근데 우리 강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니면 미국 시장에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어디서 어떻게, 엔트리 포인트, 엑시트 포인트, 로스 컷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할투에서 너무나 이
정확한 노하우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전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1250원 상승 돌파 전략, 하향 돌파 전략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투자자들한테 뭔가 권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50대 50? 아니면 그냥 하향 돌파할 때 전부 다? 아니면 상향 돌파할 때 전부 다? 어떻게 좋다고 보세요? 예, 솔직히 이번에 이제 떨어지는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6대 4. 60원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예, 위대한 기업인데 지금 시장 고점 대비 뭐 40%, 50%, 70% 빠진 기업들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평균치보다 많이 싸졌을 때는 과감하게 사는 게 또 밸류 인베스팅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밸류 트레이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밸류 트레이딩만 가지고는 최근처럼 시장이 지하 3층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7층까지 간 거잖아요. 예. 지하 7층까지 가니까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요. 네. 올라오는 것도 또 네. 계단 걸어서 올라와야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개념 때문에 60%는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나머지 40%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에서 나머지 40 마지막 부대를 이제 보내는 그런 네네. 전략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 바꿔 말하면은 이제 환율이 상향 돌파할 때 한 60% 들어가고,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향 돌파할 때 4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반대. 네. 떨어졌을 때 60, 올라갈 때 40.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예, 실제로는 올라올 때 그냥 100 하면 되죠. 100 하면 되는데 네. 왜 제가 그 60을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3월 달에 저점을 친 기업이 있고요. 예. 5월 달에 저점을 친 기업이 있고 6월 달에 저점을 친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예. 스타벅스 같은 기업도 그렇고 네. 그리고 보잉과 같은 기업도 그렇고 의외로 5, 6월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 미국 기업들도 있고요. 예.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국내 기업들도 보면 벌써 이미 3월에서 5월, 6월, 7월 사이에 바닥을 치고 올라온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럼 지수는 하반기에 매우 재미없었는데 이미 그 전에 저점을 찍은 기업들이 꽤 많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의 바닥보다는 주도주가 먼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왜 6대 4라고 말씀드리냐면 1250을 뚫고 가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 빠지는 예. 그런 국면에서 그래도 이익 모멘텀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을 그때부터 이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줍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줍줍해가지고 100%를 다 줍줍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더 빠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산 종목 10종목이 다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많은 종목들이 더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60 정도만 사고 40은 돈을 아껴놨다가 예, 네. 예, 바닥 치고 올라가는 환율이 1250원 다시 깰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 네네. 이런 예. 마음으로.